지금 다룰 내용은 존 밀턴의 사상과 존 밀턴의 신라권, 복락원인데, 여러분들이 신라권이라는 건 이런 뭐 국어 시간에 조금 이름만 배우고 뜻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신라권 시 읽어본 사람 있어? 근데 유명하기만 되게 유명하고 읽어보지 않고 내용을 모르고 참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또 뜻밖에도 공자 철학이 표현되어 있는 시예요. 근데 그 공자 철학을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문과 교수들이 주로 이걸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 영국의 영문과 교수든 우리나라 영문과 교수는 엄청 헤매,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막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데 10명이면 10명이 다 틀리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다 보면 참 가소로운 논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논쟁을 내가 하나씩 거기서 해독하지 못한 걸 풀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공자를 집어넣으면 해독이 되는 건데 그게 빠져버리고, 또 어떤 중국의 기술적인 것을 모르고 막 그 밀턴이 지어낸 것처럼 발명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내용들, 그렇게 해서 해독을 하니까 해독이 안 되지. 서로 막 논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자 철학을 알거나 어느 정도 또는 익숙해지거나 좀 알거나 생활문화 속의 공자 철학을 습득한 이쪽에 서양문을 덜 먹은 한국 사람들이나 또는 대만 사람들이 이 밀턴의 신라권을 더 잘 해독할 수가 있다고. 네? 놀랍죠? 그러니까 뒤에 신라권은 살신성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신라권의 전체 시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복락원까지 마찬가지. 제3절 청교도 혁명의 논객 존 밀턴의 유교적 근대 정치 사상. 중국의 경험과학과 산업기술의 영향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우에 직접적인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확연했다. 반면 존 밀턴에 대한 중국과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과 종교적 관용론, 그리고 혼당벌론의 영향은 부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스 등을 통해 간접적이었고 또 표절하듯이 은밀했다. 중국과 중국 문화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인정과 수용을 글의 맥락 속에 깊이 감추고 그가 유교적 자유평등론과 반정혁명론을 모방 복제하고 리메이크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와 흔적을 딴청 부리듯한 교묘한 레토릭의 행간 속으로 모호하게 숨겼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밀턴 연구가들은 중국의 국가제도와 정치문화가 밀턴의 사상 형성에게 본질적 영향... 개짜 빼세요. 사상 형성에서 본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탐지해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구가들은 심지어 그에 대한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스 등의 사상적 영향조차도 감지하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밀턴의 정치사상을 그의 독창적 사상으로 오해하거나 그리스 로마의 고전으로부터 도출된 순수한 서구 사상으로 착각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존 밀턴은 훗날 예수에 대한 공자의 비교 우위를 암시적 수법으로 인정한 이신론자 메슈틴들과 유사한 암시적 수법으로 공자를 칭송하고 가톨릭을 헐뜯었다. 밀턴은 18세기에야 영국과 프랑스에 알려진 한 라틴어 편지에서 공자 철학이 중국 제국을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중국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중국을 언제나 그랬었던 것과 동일한 그의 시대의 중국으로 유지시킨 공로로 공자에게 신뢰를 부여했다. 이 편지에서 은밀한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야 공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다른 어떤 그 공개된 저작에도 공자란 말을 언급을 않거든요. 근데 이 모르게 친구한테 보낸 서신에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이상한 게 다른 글에서는 대단히 공자 철학적인데 컨푸시어스란 말을 안 쓰는 것이 희한한데, 근데 이 편지에 숨겨져 있어요. 이 공자에 대한 언급이. 그리고 공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이 편지에서 드러난다. 자, 뒤에 이제 공자를 묘사하는 말을 보세요. 밀턴은 공자가 빛나고 숭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공자가 수립한 지혜로운 여러 법칙 때문에 공자를 인민들의 생혈,
중국 종교의 양식, 중국 군주들의 보호자라고 찬양했다. 밀턴의 이 비밀스러운 공자 찬양은 그가 공자의 정치도덕 철학을 그 시대에 알만큼 잘 알고 있었고 또 신구교 간, 국교와 청교도 간에 사활을 건 이단 논쟁이 치열한 시절이라서 공자에 대한 존경의 염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몰래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이것을 공자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 개신교도로서 이 개신교도예요. 이 사람은 청교도 개신교도로서 밀턴은 이 교리논쟁에서 카톨릭한테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카톨릭과 이제 카톨릭만이 아니라 그 국교의 사람들과 논쟁인데, 자, 이 종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청교도는 칼뱅이즘이다. 칼뱅이즘 중에 스코틀랜드 칼뱅이즘은 장로교라고 그러고 잉글랜드 칼뱅이즘만 청교도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청교도가 배 타고 이제 1923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기 시작해서 계속 넘어갔죠. 미국으로 간 청교도는 청교도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에반겔리스트들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 쓰는 말이죠. 복음주의자들. 에반겔리스트라고 그러고 이름이 막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개신교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루터리즘, 루터주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주의, 독일, 덴마크, 스코틀랜드, 노르웨이는 루터주의 개신교다. 칼뱅이즘은 스위스에서 칼뱅이 스위스 사람인데 일어났지만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상륙해서 아까 말한 대로 스코틀랜드 칼뱅이즘은 장로교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장로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주교 체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폐지해버리고 장로들, 신도들 중에 우두머리인 엘더라고 그러죠. 그 장로들의 회의체로 그 교회와 종단을 유지하는 그 교를 장로회라고 그래요. 장로교. 그리고 잉글랜드의 아까 말한 대로 잉글랜드의 칼뱅이즘은 청교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국교, 그러니까 헨리 7세가 로마 교황을 부정하고 영국의 기독교를 독립시켰을 때 그것을 국교회, 우리는 이제 성공회라고 번역도 하는데 이것도 개신교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개신교는 크게 칼뱅이즘, 루터리즘, 국교회, 앵글리카니즘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그런데 이 세 개인데 그 안에서 칼뱅이즘은 지역마다 다른 거죠, 이름이. 스코틀랜드는 장로회, 잉글랜드는 서창근 알아들어? 서창근 박사? 청교도, 미국으로 간다면 뭐라고 그랬지, 청교도가?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 옳지. 에반갈리스트 복음주의자. 지금 지난번 미국 공화당의 사상적이고 인적인 배경은 이 에반겔리스트들이에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아니, 영국에서 쫓겨날 때는 배를 타고 떠나야 될 때는 처참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터잡고 나서는 그들이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영국에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그런 밀턴을 사상적 정점으로 하는 그런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혁명주의자들이 아니야. 미국으로 가서는 엄청나게 보수주의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에반겔리스트 중에 양아치들 화이트 트래쉬라고 그러죠. 백인 쓰레기들의 두목이야, 트럼프가. 예? 화이트 트래쉬의 거의 한 95% 표를 다 트럼프가 독식했을 거예요. 막 총 들고 다니고 막 그러죠. 흑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차별주의자들이고 인종주의자들이야, 기본적으로. 나치즘하고도 막 통하고, 나치들하고 막 통해. 그 중에 어떤 놈들은 막 자기 집에다가 나치 깃발 걸어놓고 난리 난 놈들 많아, 그 에반겔리스트들 중에. 남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지역 대결적이고 지역 차별적인데, 왜
그렇게 그래도 저 정도라도 유지되느냐. 미국의 헌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헌법처럼 형편없는 헌법이 없어요. 헌법 덕택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가르는 경계선이 정당과 정당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당 폭판을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령 미국 민주당은 북쪽이 주로 거점이에요. 북쪽에 아지트를 두고 있는 아성이 북쪽에 주로 있지만 남쪽에도 민주당원 중에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남쪽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은 그 북쪽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하고 비슷해, 생각이. 그러니까 이걸 정당으로 기울화 해가지고 정당표를 못 던져요. 아주 정말로 사소한 것은 정당 기율로 일제히 표를 던지도록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낙태 문제나 막 이런 것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자유투표 시켜버려요. 다 크로스보팅이라고 그러죠. 알아서 찍으라. 알아서 찍으라고. 대부분의 법안은 미국에서 알아서 찍는 크로스보팅으로 콩그레스에서 통과한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역 대결이 정당 대결이고 정당 대결이 엄격하기 때문에 거의 자유표결은 거의 없죠. 정당 규율로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지역 갈등이 훨씬 심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나타날 때는 덜 나타나는 이유가 그 정당의 일부가 당선되는 지역이 있고 또 공화당으로서 북쪽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남쪽에서 당선되는 민주당원이나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탄력적 행동을 가능케 만들어줘요. 각 정당들이. 예? 그런데 민주당원들은 그래도 압도적으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무신론자들이고 옛날에 미국의 독립정신과 미국의 헌법정신을 제일 많이 체현하거나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 공화당은 헌법정신에서부터 많이 유리되어 있고 독립선언문으로부터도 많이 유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선언문 자체가 참 어려웠잖아요. 거기에 자유와 평등을 선언하는데 만인은 자유롭게 태어났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만인은 평등하다는 사실, 만인은 행복 추구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어찌고저찌고 한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흑인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나라가 13개 독립을 추구하는 선언을 서명한 나라 중에 7개 주가 노예주예요. 노예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라고. 그러니까 평등을 부정하는 거죠. 독립선언을 보면 평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현실은 전혀 반대였어요. 5개만 자유주의였다. 그리고 헌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헌법을 못 만들고 한참 오래 가서 1783년 4년경에나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도 기본권 조항을 못 만들어요. 그냥 권력구조만 통과시킨 게 그 미국의 헌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서 또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서 미국의 권리정전이라고 하거나 또는 수정헌법이라고 해요.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11개 조항인가? 어멘드먼트를 붙임으로써 1조가 이제 그거죠. 1조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같은 거 안에 또 동시에 종교 자유가 있고 종교를 강요할 수 없고 뭐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것도 자유지만 안 믿을 자유도 있고 또 누구를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런 법률을 만들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기본권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혁명은 프랑스보다 먼저 했는데 인권선언은 프랑스보다 늦게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는 바로 1789년에 혁명과 동시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나오죠. 뭐 소위 인권선언이 나오는데 그보다 늦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방글리스트들이 떠나온 영국에서는
청교도였다. 그 청교도의 정치 사상의 제1인자 대변자가 누구냐? 존 밀턴이야. 존 밀턴은 시인이기 전에 정치 사상가였고 공식적인 이데올로그였다. 청교도 혁명정부의 외교 담당, 외교 담당 크로멜의 비서야. 얼마나 센 사람이야.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뭐 반박할 글이 있으면 밀턴에게 의뢰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유, 의회에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야. 그 뭐 밀턴한테 맡기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대체로 아무 문제 없이 밀턴한테 맡겼으니까. 근데 밀턴은 그 청교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청교도 혁명가들 안에서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갈수록 진보적으로 변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세요. 자, 읽어봐. 3-1 밀턴의 시대 상황과 사상적 난관. 밀턴의 시대와 그의 인생. 존 밀턴은 1608년 런던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부유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나 66세 된 해인 1674년에 사망했다. 그는 7살 때부터 히라버, 라틴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16살 되던 해 162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입학해 4-5년 뒤 졸업했다. 오늘날 주로 기독교 주조의 서사시인 신라권과 복락원의 작가로서만 유명한 밀턴은 시인이기에 앞서 청교도 혁명의 정치 사상가였다.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 두루 능통했던 밀턴은 이게 천재죠. 언어의 천재야. 언어의 천재. 외국어 담당 크로멜 비서가 됐어요. 그때는 외국어 담당 비서가 외무부 장관이랑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외국말을 잘해야 외무부 장관 하니까. 자, 능통했던 밀턴은 올리버 크로멜 호국경의 공화국 정부에서 외교서기로 공화국 붕괴 시점까지 오랫동안 복무했다. 그 크로멜의 공식 관칭이 뭐냐면 프로텍터예요. 그리고 그 정부를 프로텍터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호국경이라고 번역한다. 프로텍터를. 자, 밀턴은 1637년 대륙 여행을 시작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갈릴레오를 만나고 파리에서는 그로티우스를 만났다. 그러나 1639년 영국에서 내란의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거 귀국했다. 당대 영국에서는 17세기 초부터 교회, 성공회에 의해 청교도 탄압이 계속되고 있었고 탄압으로 인한 종교 갈등이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싸움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다. 청교도 탄압을 피해 미국 신대륙으로 떠난 메이플라워도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나타난 것이다. 밀턴은 대륙에서 귀국한 뒤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영국 성공회의 주교제에 반대하고 장로제를 주장하는 청교도의 입장에서 의회파와 크로멜을 지지하고 성공회의 청교도 탄압에 대항해 성서주의와 반주교제, 팸플릿 저술 활동을 시작해서 1640년 혁명 내전이 발발하던 때부터 크로멜 공화국이 붕괴하던 1660년까지 신학 정치 논쟁을 벌이고 종교, 언론, 정치 문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논문들을 도맡다시피 집필했다. 청교도는 루터와 칼뱅의 신교 교리를 자, 우리가 청교도 혁명을 할 때는 두 사람을 사상가로 꼭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한 사람은 밀턴이고 다른 사람은 해링턴이죠. 오세아니아 공화국이라는 책을 쓴 사람. 두 사람이 사실 크로멜 공화국의 이데올로그다. 가장 중요한. 자, 청교도는 루터와 칼뱅의 신교 교리를 받아들여 국교회의 가톨릭 관행과 잔재를 비판하던 개신교도를 가리킨다. 내전 초에 청교도는 의회파에 많았고 내전에 승리한 뒤에 급진적 청교도는 군대에 많았다. 이때 의회는 스코틀랜드군 출신 보수적 장로파가 장악했다. 밀턴은 1643년 부부가 서로 기질과 사상이 맞지 않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혼의 자유를 주장한 4편의 이혼론을 출판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남봉꾼이라는 혹독한 욕설을 들었다. 이혼의 자유를 주장했다고 별명이 남봉꾼이 돼버렸어. 남봉꾼이. 각시 버리고. 근데 이 사람은 참 결혼의 생활에 불행했던 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려요. 거기도 귀족 딸인데. 그러면 3개월 만에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혼론을 쓰게 된 개인적인 동기는 있었던 거죠. 자, 또 그는
밀턴은 1644년 대중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한 선각자로서 교육론 논거를 발표해 무분별한 학습과 엄한 체벌 등 당시의 교육 관습을 비판하고 마을마다 학교를 세워 교양과 책임감을 가진 계몽된 시민과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대중교육론을 설파했다. 설파했다로 고치세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오브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글을 가지고 서양에서 처음으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주창한 사람으로 밀턴을 말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 글은 중국의 학교 교육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한 거거든요. 글의 표현까지도 비슷해요. 그때 나온 중국에 관한 책이 있죠. 그 책의 표현도 비슷해. 아주 피상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따위 식으로 학교 교육, 스쿨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교육이 서양에서 고유하게 생겨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스쿨이란 말의 원래 원어는 히라본데 스콜레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스콜레가 나중에 스콜라도 되고 이제 스쿨도 되고 그러는데 스콜레는 원래 기본적으로 뭔 뜻이냐면 여가라는 뜻이 여가. 뭐 여가가 있어야 공부를 하니까 여가 이제 그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여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노예주만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이 그리스 때 여가라는 건. 예? 그런 말만 되어 있는 그것에서 무슨 학교 교육이 별로 중요했겠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오늘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인데 의무 교육이려면 적어도 무상 교육이어야 되죠. 유상 교육이면서 의무 교육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무상 교육이었기 때문에 돈을 우리들한테 거둘 수가 없어서 아주 편법으로 이제 돈을 거뒀어요. 기성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성회비를 거뒀죠. 이 기성회비는 이제 뭐 법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자, 의무 교육을 하려면 학교 교육이어야 되고, 학교 의무 교육은 엄청난 무상 교육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큼 나라가 발전했어야 하고 잘 살아야 되죠. 중국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영국은 그런 형편이 못 됐는데 이때 이 중국처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 글을 쓴 거예요. 예? 중국을 본따서. 자. 교육의 기본은 성서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적절히 따르면서 고전 학습과 과학기술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교육 목적은 덕성, 자유 등 인간의 보편적 진리를 보급하고 신앙에 대한 하늘의 은총과 통합되어 최고의 완벽화를 이루는 참된 덕성에 우리의 영혼을 보유함으로써 신을 올바로 알고 신을 모방하고 신과 가급적 비슷해지는 것을 회복함으로써 첫 부모, 즉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타락한 인간성을 복구하는 것이다. 예, 이제 여자 중에 제일 행복한 여자가 이브라고 그러죠. 이브만 시어머니가 없어. 이브 시어머니 들어봤어? 시어머니가 없는 유일한 여성이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라고 그래. 네?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밀턴은 마을마다 중국과 한국의 서원이나 향교, 서당처럼 학당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학당의 크기는 150명을 수용할 정도이어야 하고 이 중 20여 명은 교사 등 학교 운영자다. 이들은 충분히 공덕이 높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1인의 관리자다. 그리고 이 학당은 학교이면서 동시에 대학으로 기능해서 법학, 의학 등 전문 지식 공부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다른 상급 학교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초급 라틴어 공부에서 석사학위 획득까지 일반 교육은 의무적이다. 따라서 이 규모와 기능은 조선시대 공립 향교 100에서 200명의 학생 수를 자랑했던 김제서당이나 조선 곳곳에 세워진 서당과 대학을 포괄한 사립학교이었던 서원과 유사하다. 많은 건물들이 이 패턴에 따라 이 교육 용도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이 나라 전역에서 걸쳐 모든 도시마다 도처에서 학문과 시민성의 향상에 많이 이바지할 건물들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수는 보병중대나 교우적으로 두 부대의 기병대에 적합한 수로 많건 적건 이와 같이 모이면 일과를 질서바르게 세 부분으로 즉 학습, 체육, 회합으로 분할한다.
유럽 교육사에서 전례가 없는 만민 평등 교육의 도입을 뜬금없이 주장하는 밀턴의 이 주장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는 대학의 만민 교육과 교육에서는 유별이 없다고 가르치는 노노의 평등 교육을 구현한 중국의 교육 제도를 그대로 닮았기에 밀턴의 독창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밀턴이 중국 문화의 서천이 한창이던 때 유럽 대륙을 여행하며 장기 체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이 대중교육론은 극동의 유교적 교육 제도를 모방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고전학습과 과학기술학습을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는 것이나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학교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짐작을 거둘 수 없다. 중국의 학교 제도는 유럽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후앙 멘도자의 중국 제국의 역사가 1588년 파크에 의해 영역 출판되어 영국에서 널리 읽혔는데 멘도자는 이 책에서 당신은 이 제국에서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중국 황제가 학교를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보급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이다. 황제는 모든 도시에 황제의 자비, 국비로 대학이나 학교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은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나아가 자연철학이나 도덕철학, 천문학, 국법, 기타 진지한 과학을 학습한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지만 특히 읽기와 쓰기에 탁월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아주 가난한 경우가 아니면 읽고 쓰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585년에 벌써 이렇게 자세하게 중국의 학교 제도에 대해서 또 교육 내용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었으니까 이 완전히 천재적이고 글만 읽고 글 좋아하는 이런 밀턴이 이거 안 읽었을 리가 없는 거니까 표현도 비슷하지. 마을마다 있다는 소리나 없는 데가 없다는 소리나 똑같은 이야기야 사실. 자, 그 까닭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읽기와 쓰기를 둘 다 할 수 없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데 있다. 대단한 수의 학생들이 더 높은 학습 단계로 진학해서 그들이 뭔가 얻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것이 노야, 즉 신사의 칭호나 다른 학위를 받는 가장 확실한 최선의 길인 것이다. 이 노야라는 말은 신사가 정식 그 명칭인데 광동지방 그 촌놈들이 사투리로 신사를 노야라고 불렀어요. 꼭 우리 나리 하듯이 비슷하게 노야. 자. 중국 황제는 크고 작은 대학으로 매년 감독관을 파견해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얻고 있는지, 선생들이 어떤지를 훌륭한 통치에 관한 다른 사항들과 함께 파악한다. 이 감독관들은 황제가 모든 성에 자비로 세운 대학과 학교를 여러 번 방문해 학교들을 시험하고 그 학습에서 덕을 쌓은 모든 학생들을 진학하도록 보취하고 반대되는 학생들은 회초리로 때리고 학당에 감금하거나 퇴학시킨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에게는 학위 수여와 포상을 한다. 지방 파견 감독관의 업무들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교 감독이다. 황제와 내각은 우리가 말한 이 감독관들을 파견해 각 성을 감독한다. 그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큰 자를 넣으세요.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상술했듯이 황제가 모든 주요 도시에 설치한 대학과 학교의 감독이다. 이 감독관들은 과정을 끝마치고 동일한 과정을 공연할 능력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거나 이들을 졸업시킬 특별한 권한을 가졌다. 그들은 어떤 사법이나 통치 업무를 맡을 능력이 있다면 이 학생들을 신사로 승급시킨다. 그리고 멘도자는 감독관이 부주현에서 실시하는 향시와 시험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노야 학위를 얻은 자에게는 신사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부연하면서 노야는 유럽의 박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설한다. 멘도자는 진사를 백성이 부르는 호칭인 노야로 부르고 있다. 1590년 발리냐뇨와 산데도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에서 중국의 학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소개한다. 이게 일본은 그 조그마한 섬 하나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네덜란드 상관이 들어설 수 있게 했어요.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선교 사업을 좀 많이 해요. 그 큰 충돌이 있어서 유혈 충돌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중국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드니까 못 갔고. 근데 그때 이제 다이묘가 한 800명이 넘었잖아요. 나라가 800여 개가 많았어요. 뭐 줄었다 말았다 그렇지만 그 중에 2개의 다이묘에서
나라에서 2명의 다이묘가 로마 교황청에 사신을 파견해요. 근데 그 두 일본인이 2명인데 사신이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교황청까지 가는 과정을 써놓은 그 기록을 이 책으로 냈어요. 근데 이 책에 37절인가 거기에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중국에 관한 것을 썼어요. 하나 절을,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일본인 2명이 본 그대로 눈에 들어온 유럽의 모습을 한 거고, 하나는 이제 중국을 쓴 것이다. 그 중국을 쓴 것에 대단히 콤팩트하고 작지만 대단히 정확한 중국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 발리냐노와 산데가 마테오 리치의 상관이야, 상관, 선교사로. 근데 이 산데하고 발리냐노는 아니고, 산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발리냐노야. 그 카톨릭 유교질서 안에서는 산데와 마테오 리치가 처음으로 공식적 허가를 받고 광동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야. 그 이전에는 어떻게 근데 중국에 대해서 알았느냐? 거기 중국 근처 근해에서 통상하자고 얼쩡대다가 중국 관리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주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들이 책으로 나온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간 산데와 마테오 리치가 써준 글을 바탕으로 거기 중국이 써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좀 정확했죠. 자. 모든 도시와 읍면에 그리고 작은 마을에도 어린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고용된 교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각 도시나 성벽이 둘러쳐진 읍면에서 학교, 향교로 불리는 공공 건물이 있고 첫 단계의 학위, 수재 또는 생원, 부학, 주학, 현학, 학시험인 동시에 합격한 유생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립 의숙이나 사립학교, 서당 출신 학생들이 거기에 모인다. 그리고 마르티니는 밀턴이 출판되기도 전에 소문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던 중국기에서 황제가 세운 공립학교와 대학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신민들은 전국의 이런 학교들에서 인문 도덕 교육을 받는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지극히 훌륭한 능력의 우아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존 앳도 마르티니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밀턴이 그 교육론을 쓰기 전에 나온 책들에서 중국어 학교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그대로 옮긴 거라고 봐야 돼요. 내가 단순히 추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중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널려 있었다. 자. 이미 이런 정도로 중국 학교 제도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에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밀턴의 교육론 대강이 내용적으로 중국 학교 제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로부터 중세 마렵에 이르는 유럽의 귀족 교육을 제외하고 대중교육의 제도적 사상적 전통이 전무하기 때문에 필자는 밀턴 교육론의 독창성을 의심하고 이것을 중국 학교 제도와 교육 철학의 리메이크로 보는 것이다. 자, 이 사상적으로 플라톤도 누구만을 교육하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교육 대상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에요. 상공신문이 아니고 수호자라고 하는 군인신분만이 교육 대상이 되는 거야. 군인신분 중에 더 나아가서 논리학을 넘어서서 변증법까지 하는 철학자들을 통치자로 하고 그 수호자를 군인으로 하는 그런 나라고, 일반 대중은 교육하지 않는다고. 근데 공자는 처음부터 교육이 일반 교육이죠. 보통 교육. 천자로부터 하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수신을 근본으로 한다, 본으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수신은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갈고 닦는 거, 자기 자신을. 근데 이런 사상은 공자 철학에만 있었던 것이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든 대중을 교육시킨다는 생각, 교육 내용도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왕공을 가르치는 내용하고 일반 대중이 배우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공자 철학에서는. 왜? 유교 모르죠. 교육이 있으면 차별이 없다야. 그러니까 사람도 차별하지 않지만 교육 내용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서민을 교육한다는 말이 없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사상에도 일반 대중, 서민 대중을 교육한다는 말이 없다. 아예 교육을 반대하는 규정은 더 많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대중교육을 의무화하는 생각을 한 거 자체는 절대로 독창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읽어. 나아가 1644년 밀턴은 서양에서 최초로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아레오파기티카를 저술 공간했다. 여기서 그가 주창한 언론 출판 종교 자유론도 백성의 자유평등의 주장과 더불어 유럽에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언론 출판 종교 자유론도 중국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론한다. 한편 밀턴은 1649년 국왕 찰스 1세 방벌과 처형을 꺼리는 의회, 하원 내의 장로교파를 공격하고 폭군 방벌을 정당화하는 왕가 치자의 재임권을 저술했고 바로 이어서 국왕 처형을 항변하고 영국민에게 국왕 동정론을 설파하며 대중적 인기를 모은 왕당파들의 저서 왕의 초상이라는 팸플릿을 반박하는 우상 파괴자를 공간했다. 또한 1651년에는 의회의 공식 요청으로 영국 국민을 위한 변호 제1편을 써서 프랑스의 1급 신학자 살마시우스의 국제적 논거를 반박했다. 살마시우스는 찰스 2세 측에 가담해 국왕 처형을 비판하고 왕당파를 옹호한 논변을 폈다. 당시 찰스 2세는 처형된 국왕 찰스 1세의 아들로서 프랑스의 망명에 루이 14세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헨리 7세 이후에 성공회를 신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찰스 1세를 처형하니까 그 아들들은 찰스 2세죠. 2세와 제임스 2세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두 아들이 루이 14세의 보호를 받으니까 루이 14세와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가 돼요. 카톨릭 교도로 성장해. 그러면서 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명예혁명의 원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왕 제임스 2세는 카톨릭이고 우회는 모조리 성공회란 말이야. 그때는 청교도 없었어요. 청교도는 탄압받고 있었다고. 이 청교도 혁명에서 청교도 정부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탄압 대상이 돼버려요. 이 카톨릭만이 아니라 청교도도 탄압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의회는 100% 성공회였고 왕은 카톨릭이었어. 이 갈등이 결국은 명예혁명으로 터지는 거니까 명예혁명은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대중의 종교적 반란이야. 종교전쟁이라고. 명예혁명은 명예롭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헨리 7세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헨리 8세 아닌가요? 뭐 7세인가 8세인가 뭐 8세도 있었냐? 8세가 맞습니다. 수상령 발표하고 수상령 발표한 사람 8세. 고차. 뭐 맞아 이거?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한편 1660년 즉 53세에 그간 눈진화를 알아오던 밀턴은 완전히 장님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밀턴의 인격을 모독하는 반박문이 나오자 1654년 영국 국민을 위한 변호 제2탄을 썼다. 그러나 1650년 말에 이르자 왕정복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밀턴은 1660년 초 공화국을 사수하려는 최후의 노력에서 영국에서 왕권을 재도입하는 것에 따르는 불평과 위험을 지적하며 새로운 이상적 공화국을 디자인한 자유공화국의 확립으로 가는 준비된 손쉬운 길을 공간했다. 자유공화국은 크로멜 공화국의 공식 명칭이었다. 그러나 1660년 4월 4일 찰스 2세의 브레다 선언과 함께 찰스 2세와 몰래 내통한 크로멜 치세의 스코틀랜드 총독 몽크 장군이 군대를 몰고 런던으로 남하했다. 그는 브레다 선언을 받아들이고 잔존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 소집을 요구했다. 4월 25일로 새로 개회한 컨벤션 의회는 5월 8일 이 컨벤션 의회는 주로 이제 혁명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컨벤션, 콩그레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재헌의회 비슷해요. 새로 헌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5월 8일 찰스 2세가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의 처형 이래 합법적 군주였음을 소급 선언했다. 이에 찰스 2세는 5월 29일 런던에 입성했고 대관식은 1661년 4월 23일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렇게 하루 없이 왕정이 복고되자 밀턴은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 1660년 8월 13일 찰스 2세에 의해 1649년 찰스 1세의 처형을 옹호한 저자들을 타격하는 포고가 발령되었다. 칙령은 공표를 위해 내걸도록 전지 한 장에 인쇄되었다. 그것은 찰스 1세의 사례를 정당화한 밀턴과 존 고드윈의 반역적 서적들을 비난하고 재판관이 이 책들을 회수해서 공개리에 분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표문은 밀턴과 고드윈이 반역죄로 처형될 위험에 처했음을 알고 숨어버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8월 27일 밀턴의 책 영국 국민의 제1, 2차 변호와 우상 파괴자가 분서되었다. 이어서 1660년 8월 29일에는 의회에 의해 찰스 1세 재판과 처형에 직접 연루된 자들을 제외하고 왕권에 반역한 모든 과거 반역자들을 사면하는 대사면령, 즉 자유롭고 일반적인 사면, 면책, 망각의 법령이 발령되면서 신분을 보장받았다. 밀턴은 이 사면령을 믿고 은거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는 그해 가을에 체포되어 런던 탑에 투옥되고 말았다. 이에 그는 갖은 연주를 동원해 처형자 명단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그는 1660년 12월 15일 석방될 수 있었다. 이게 어떤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 그 백작 부인의 연주를 타고 목숨은 구해요. 그 백작 부인은 이제 혁명의 대상이었지, 청교도 혁명의 대상이었지, 청교도 혁명 편이 아니었던 부인인데 여자의 도움이 없었으면 죽었죠. 자, 찰스 1세 재판 당시에 재판관 59명 중 31명이 생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체포 기소되어 12명이 공개 교수된 뒤 네토막으로 해체되었다. 쿼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만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래도 쿼터링이라는 똑같은 형벌이 있었어요. 거열형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우리만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어렸을 때 시골 아줌마들이 욕을 때 그냥 찢어 죽일 놈이라고 많이 했는데 어? 아주 살벌하게 옛날 아줌마들 욕했어요. 자기 자식한테도. 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을 막 썼어요. 어? 쿼터드 됐다. 자, 또 북한 참시돼요. 자, 31명 중 3명은 미국 신대륙으로 도피했고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는 이들에게 비밀리에 피난처를 제공하고 독립 후에 도루명을 이들의 이름을 따서 짓고 미국 혁명의 선조들로 추념했다. 크로멜, 그의 사이 아이어튼, 장로파 의원들 40명을 의회에서 군대로 끌어낸 프라이드 장군, 당시 재판관, 브래드쇼는 북한 참시되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묘에서 끄집어내갖고 또 죽이는 걸 북한 참시라고 그러면 똑같이 이 영국인들도 북한 참시가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 있었고 서양은 안 그랬다. 개떡 같은 소리 알지도 못한 것들이 하는 소리야 다. 자, 새로 제정된 명예훼손 법령에 따라 1661년 1월 이 3인의 시신의 관들은 부관되고 미들섹스주의 타이번 삼거리의 교수대에서 그들의 시신이 쇠사슬에 매달아 효시되었다. 타이번 삼거리 교수대는 수세기 동안 극형과 동의어로 통해왔다. 오늘날도 타이반 상거리란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에? 여기는 사람 죽이는 데니까 사람 죽여서 거기다가 효시 걸어놓는 데잖아 말이야. 지나가기도 무서운 데 아니겠어? 자. 그러나 밀턴은 이에 구월하지 않고 1667년 찰스 2세 중심의 왕당파를 사탄으로 모는 신라권을 지었다. 신라권은 이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탓에 낙원을 상실한 것처럼 여자같이 비겁한 장로교파와 일부 청교도 지도자들이 찰스 1, 2세와 왕당파의 유혹에 넘어간 탓에 공화국이 멸망한 것으로 해석하고 공화국의 멸망을 낙원의 상실로 애도 한탄하는 장편 서사시다. 내전 기간에 왕당파와 공화파가 상대방을 사탄으로 모으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다. 그리고 1671년 밀턴은 복낙원을 지었다. 복낙원은 영국 국민이 덕스런 1인의 탈실성인 덕택에 미몽에서 깨어나 인덕의 탈신정적, 탈종교적, 자유평등 국가를 다시 세운다는 주제를 신의 아들 예수가 아닌 인간의 아들 예수가 살아있는 계시 자체로서 신적 계시의 빛이 아니라 인간적 본성의 빛의 안내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저주받은 지상을 낙원으로 복원한다는 줄거리로 노래한 장편 서사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성경책에 이제 성경의 복음서 신약서죠. 신약성서에 Son of Man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경우에만 더 Son을 대문자로 쓰고 또 of Man의 M자를 대문자로 써서 인간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아들 예수인데 그걸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교리에 어긋나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의 아들이니까 그 카톨릭 교리와 개신교리에서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서 글자로는 인간의 아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문자로 써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인간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안 해. 서박사 뭐라고 번역하지? 인자라고 번역해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 사람 아들인지 모르게
한자로 번역해놔서 그걸 또 한자 안 써놨어요. 그냥 한글로만 해놓으면 뭔지 몰라. 인자께서 말씀하시다. 인자가 말씀하시다. 자, 그래서 이제 325년 AD 325년에 가톨릭 제1차 공회의가 열려요. 회의가 열려서 이 아리우스파와 아다노시우스파 간에, 아리우스파는 위대한 인간으로 예수를 해석해요. 하느님의 계시의 빛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해석하는데, 아다나시우스파는 신의 신령을, 신의 영혼을 같이 한 자라고 봐서 성자, 성부, 성신의 이제 삼위일체론을 전개하죠. 둘이 대충돌을 벌려가지고 아리우스파가 패배해요, 논전에서. 그러면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된다. 근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죠. 동로마 쪽에서는 아리우스의 사상이 더 많이 먹혀. 그래서 이 동로마 쪽은 그리스를 비롯하여 오소독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 있는 대로 그대로 읽는다는 뜻에서 오소독스야. 우리말로는 정교회라고 번역해. 그리스 정교회 또 거기서 번져가갖고 불가리아로 넘어가고 저쪽 러시아로 넘어가는 걸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래. 오소독스는 같은 거야. 그냥 이름만 러시아에 있으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고 그리스에 있으니까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 교리는 똑같아요. 예수를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거. 근데 지금 이 입장을 취하면, 예수를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이 입장을 밀턴이 취하고 있는데, 이 복락원에서 그 취하면 개신교인 칼뱅이즘 이념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해요. 그런데도 복락원에서는 인간의 아들로 해석하고, 인간의 아들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온 인류를 대속한다고 그랬죠. 대신 속죄해서 온 인류가 원죄가 없어진 걸로. 지금 교회에서 인간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이 아직도 원죄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으로 원죄가 다 사해졌다, 대속이라는 걸 믿으면 요렇게 개신교 교리하고도 충돌해요. 근데 대속을 밀턴은 주장해. 그래서 복락원이야. 다시 파라다이스로 돌아온 걸로, 낙원으로 돌아온 걸로.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은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갚아갖고 죄값을 치러서.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공자의 살신성인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게 돼요. 살신성인 개념에 따라 쭉 복락원이 쓰여져 있다고. 그러면은 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청교도의 교리에 따르든 카톨릭에 따르든 성경의 교리에 따르든 이게 죽일 놈이거든. 근데 좀 이따 자기가 자연사 해버리니까 복락원 쓰고 좀 이따 죽어요. 어? 그 어떤 사상 논리에 따라 써여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요. 밀턴 전문가들이. 이건 공자 철학에 따라 쓰여진 것이다. 복락원은. 그 신락원은 기독교 교리와 공자 교리가, 공자 철학이 조금씩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신락할 때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중국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중국 정원이야. 정자도 있고 막 그래요. 무슨 정자라는 게 있어, 서양에. 이 에덴 동산에 정자가 있었어. 이브하고 아담이 지은 정자가 있었어. 그리고 막 가마우지도 나와요. 창세기에 가마우지가 낙원 에덴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나무, 가장 높은 나무에 가서 앉죠. 신락원에서 앉아서 쫙 파라다이스를 둘러봐. 근데 가마우지는 유럽에 사는 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동에 사는 새도 아니야. 오로지 극동에만 사는 새라고. 가마우지
그 낚시 가마우지로 어획하는 거 알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가마우지는 한강에 이거 팔당 댐인데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마우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고기 잡지는 않죠. 근데 중국에는 그 물고기 그 가마우지를 빽빽 굶겨가지고 모가지를 깍 묶어버려요. 묶어서 그 강에 이제 다리를 묶어갖고 모가지도 묶고 해서 내려보내면은 막 정신없이 그 물고기를 막 요만한 걸 사냥해요. 먹는데 이걸 묶어버렸으니까 못 넘기지? 그걸 끌어내가지고 손을 입 안으로 넣어갖고 물고기 꺼내 자꾸 풀어넣어갖고 나중에 조그마한 거 몇 마리 주고 나머지 사람이 다 그거 갖다 팔아먹어서 어시장에 팔거든요. 근데 그 가마우지 어획을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없어졌고 중국도 없어졌어요. 근데 남아있는데 너무 가마우지 어획이 서양에도 유명해가지고 서양 관광객이 오잖아요. 관광객이 오니까 관광용으로 지금도 남아있어. 에? 남쪽에. 남부 중국에. 근데 그 가마우지가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다니까. 그 밀턴의 에덴 동산에서는. 재밌죠? 근데 그 가마우지가 무슨 새인지를 몰라요. 이 밀턴 전문가들이 또. 아이고, 나 정말. 그리고 복랑원이든 신라원이든 중국 이야기가 많이 나와. 어? 중국의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자. 복락원에서 밀턴은 젊은 예수의 마음속에 불타던 열망,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멍에로부터 구하고 그로부터 진리가 해방되고 공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온 지상에서 야수적 폭력과 오만한 참수적 권력을 정복하고 억누르는 승리의 공적을 이루는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상제만을 인정하고 지상에서는 세습군주보다 공화제적 민선군주 유순에게서 정치철학적 이상을 구한 공자처럼 종말이 없을 예수의 왕국만을 예외로 두고 전 세계에 걸쳐 모든 군주정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암석처럼 견고한 나라, 즉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대몽 속에 복락원을 위치시켰다. 밀턴은 복락원을 이 복락원의 내용을 잘 해석하면 이 죽일 놈이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해석하기도 전에 죽어버려. 복락원 해석이 엄청 어렵거든요. 3년 만에 죽어버려. 자연사에. 자. 밀턴은 복락원을 출판한 지 3년 만인 1674년 11월 8일 사망했다. 만약에 더 오래 살았으면 수모를 겪었을 거야. 죽은 뒤에 이제 위대한 시인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18, 19세기에는 더욱더 영국을 자랑하는 천재 시인으로 영국인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밀턴을. 밀턴을 가진 나라와 이렇게 차별을 해. 밀턴을 가진 나라와 안 가진 나라로 이 세계는 두 개로 나눠진다. 밀턴을 가진 나라는 영국이죠. 영국과 비영국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 세상은. 한참 영국 잘 나갈 때 그렇게 떵떵거릴 때는 밀턴을 내세웠어요. 밀턴, 뉴턴 두 개 갖고 투턴으로 그냥 다 해먹었어. 예? 다 아우어 지니, 우리의 천재들, 아우어 지니스 맨날 그러면 두 사람이야 그러면. 자. 복락원 출판 100여 년 뒤 영국인들은 미주 신대륙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유교정신 속에서 복원해 밀턴이 꿈꾸던 복락원의 대몽을 현실로 구현했다. 자, 내가 쓴 책 있죠? 어디 있나? 공자와 미국의 강국 상권 하권은 바로 이 미국의 국부들이 모조리 유생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청교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에반겔리즘을 엄청 싫어했어요. 적대했다고, 적대. 근데 무슨 청교도 국가야, 미국이. 미국을 청교도 국가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공화당 놈들이야. 근데 독립선언문은 반청교도 정신으로 써져 있거든. 첫 줄 보다가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했다고 그러잖아.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했다고. 자. 밀턴의 사상적 난감과 궁지. 밀턴의 정치 사상은 전적으로 내가 아까 첫 구절.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했다. equal created라는 말은 성경책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성경책은 처음부터 남녀는 불평등하게 창조됐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자의 놀이감으로 창조가 돼요. 남자가 외로우니까 갖고 놀아가고 보조자로
헬프메이트라고 영어는 돼 있고 또는 헬퍼라고 요새 신영어 영역은 헬퍼. 여성은 남자의 보조자로 조수로 외로우니까 외롭지 말라고 갖고 놀아라고 하는 그 위랑녀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게 뭐 자발적 위안부로 만들어진 거야 여성이. 그러니까 남녀가 엄청 불평등하게 창조된 것이 창세기만 읽으면 바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헬퍼 또는 헬프메이트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번역한지 알아요? 성경책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사용하는 성경책이 알아? 여기 김명태 모르겠습니다. 싹 오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남녀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교 정신 속에서 남자한테만 벼슬 주면 안 되죠. 판서 벼슬을 임금 내리면 그 부인은 정경 부인의 벼슬을 또 내렸어요. 동시에 내려줬다고. 그렇게 살아온 지가 4,000년이 넘는 땅에서 그 여자를 남자의 조수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오역을 해놨어. 일부러. 그렇게 오역을 한 유일한 문명권이야. 다른 데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전부 헬퍼라고 돼 있다고. 뜻이 전부 조수야.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배우자라고. 아니 그걸 조수라고 번역해갖고 신도를 얻을 수 있겠어? 있던 놈 신도도 다 도망가 버리지. 내가 새로운 번역서를 낼까? 제대로 된 번역서를? 그럼 다 도망가 버려. 기존에 있는 신도도.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성은 다 도망갈 거야. 지금 그렇잖아. 지금 젠더 갈등이 얼마나 센데. 계급 투쟁 이상과 젠더 투쟁이. 이준석을 거의 70~80% 남성이 20대가 다 지지하고 여성은 5명도 지지를 않더만. 그 여론조사 1000명 중에 5명도 지지를 안 해. 이준석을 그 남성 꼴통의 대장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표가 갈린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선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자, 읽어봐. 밀턴의 정치 사상은 전적으로 이단 이교 사상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교리와 성서 해석을 둘러싸고 종파들 간의 사활을 건 신학적 정통성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자기 사상의 기원과 출처를 밝힐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이교적 이단적 이론들을 전혀 출처 제시 없이 표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성서와 모순되는 반성서적, 반히브리즘적, 반기독교적 내용으로 점철되었고 그리스 사상과도 배치되는 반헬레니즘 성격을 노골화했다. 그러나 밀턴은 성서와 그리스 로마 철학을 경광부회하는 위변주와 교묘한 수사법으로 자기 사상을 정당화해 나갔다. 근데 이걸 자꾸 위변주와 정당화해 나가니까 이 밀턴 전문가들이 헬레니즘에서 연속적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또 히브리즘에서 해석하려고 들다가 막 자기 파탄에 빠져. 많은 해석서들이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이거 하나 내 거 하나만 밀턴 해석서를 읽으면 딱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로 써져 있어. 왜 해독이 안 되니까 막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여러 가지 내가 사례들을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참 난간에 빠져서 해배작되는지. 우리나라에도 밀턴 전문가 있어요. 저 서울대 영문과에 이거 여성 교수 있는데 여자 교수 아주 뛰어난 친구예요. 많이 잘 해석을 했는데 뭐 이런 대목은 또 다 못해요.